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정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세계 지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보건, 환경, 삶의 질, 빈부격차 모든 면에서 보통 북반구로 이해되는 유럽, 북미, 동북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남미나 아프리카, 인디아,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었던 질문, 세상은 공평한가, 평등한가에서 저희가 이런 지도를 볼 때 특정 지역은 항상 그 모든 면에서 이러한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접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물론 역사적으로 열강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패권의 질서 속에서 빈곤과 함께 다양한 이런 문제들, 환경이나 보건, 과학기술, 삶의 질 모든 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이제 글로벌한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수많은 조약과 협약으로 세계적인 어떠한 협의와 국가적 합의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했었고 늦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서 그 전지구적 문제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이제 무분별한 벌목이나 벌채, 수많은 공장, 폐수, 가스, 플라스틱 환경오염, 해수, 지천의 오염 등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등 이러한 글로벌한 환경 문제들이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국가들의 어떠한 교통 인프라, 재활용 인프라 아니면 대중의식, 교육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한 그 글로벌한 문제들의 핵심적인 원인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도 하나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국 가디건지에 나온 72년도 인디아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 여사의 스톡홀름 유엔 인간 환경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Climate Change and Poverty, 기후변화와 가난의 관계라는 이러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환경오염의 주범은 그 당시에 단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만이 유일한 원인이자 해법으로 알려지던 시기에 가난의 문제, 제3세계의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강대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후에 발전적으로 진행됐던 수많은 회의들, 92년도 리우 기후변화 협약이나 97년도 도쿄 의정서, 2015년도 파리 기후협약에까지 일련의 국가 간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그 말씀드리자면 뼈를 때리는 이러한 명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히 기사를 보시면 her message: Who can care for the environment when their basic needs are not being met? 즉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 자체가 이미 오염된 곳에 살고 있는데 과연 강과 바다, 먼 해양의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강대국의 시각에서 단순한 과학적인 시각에서 제3세계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5%인 미국이 전 세계 총 글로벌 탄소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17%인 인디아는
전체 총 탄소 배출의 5%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도 물론 있습니다. 꼭 이런 것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적인 협약에서 이 제3세계의 빈곤의 문제는 실제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그 빈곤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명제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하자면, 뭐 환경 분야에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포경선의 개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남극이나의 개발이라든가, 아마존에 대한 개발 제한, 뭐 벌목,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은 협약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72년도 이 스톡홀름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있었고요. 선진국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어떠한 정치적, 경제 개발 이런 것의 일환으로서 대책이 나오게 되고, 무역 정책이나 아니면 북반과 남반구 사이의 어떠한 그 교류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어떠한 헤게모니를 잃지 않는 방식에서 남반구들의 발전을 이렇게 조절하는,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인구 증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디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환경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제 어떠한 대안들도 나올 수 있었고요. 이게 무분별한 오염이나 주로 다시 또 남반구 쪽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조금 더 좀 아이디어란 이러한 그 환경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유일한 대안으로 나오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72년도 시점이고요. 조금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92년도에 아까 말한 대로 리우에서의 어떠한 환경 개발 회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97년도가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토 의정서, 또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약 40여 개국의 선진국 중심으로 이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그리고 감축 의무에 대한 준수, 이것을 어떠한 강제적인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5년도에 요즘에 이제 그 미국에서 다시 그 파리 정서에 복귀하느냐 마느냐 이슈로 이제 또 좀 뜨거운데, 전체 197개국, 전체 97%에 해당하는 이 온실가스에 대한 어떠한 그 대안을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국가 간의 이제 협약들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한 30년, 40년 기간 동안 이런 그 강대 국가 제3세계,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지구적 어떠한 이런 그 이해와 갈등들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그 보편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그 40년간의 이러한 그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렵지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러한 그 모든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비로소 강대국들이 그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그 빈곤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관철시키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을 보편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간디 수상의 이러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반구에 집중된 이런 저개발 국가에게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생태계 보존을 요구하려면 그 환경 보호가 그곳 삶의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비로소 환경 보호라는 이 아젠다가
우리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불이 없어서 밥을 지을 수 없고 추위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떠한 환경 보호라는 뭐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지구적 위기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이게 실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말하는 이러한 환경 보호라는 이슈가 우리 저개발 국가에게 적용되려면 훨씬 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우리들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환경 운명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은 어떠한 그 뭐 환경에 대한 문제들, 백신에 대한 문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 사망률에 대한 문제, 뭐 오염된 물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국가의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같은 지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삶의 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먹고 살기 힘든가.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몇 달러 이하를 쓰는 그런 그 인구수에 대한 어떠한 분포도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앞서서 환경, 백신, 에너지, 사망률 뭐 이러한 그 오염된 물에 대한 지도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단지 백신을 못 맞고 조금 더러운 오염된 물과 어려운 에너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난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조건을 판단할 때 아주 극심한 기아, 극심한 가난에 놓여 있는 인구들에 대한 확률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남부지방은 새까맣죠. 거의 모든 인구수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인디아, 그 다음에 이쪽에 동남아시아, 남미를 포함해서 여전히 똑같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말했던 그 the poverty is the greatest polluter 라는 그 말 한 문장에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빈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빈곤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 숫자는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결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기도 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80%는 하루에 10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50%는 하루에 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25%, 4분의 1이죠.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의 최저 시급입니다. 시간당 8불이죠. 시간당 8불.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5%는 하루에 일당이 1달러,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그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의 어떠한 이슈들을, 그 글로벌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번 옥스팜이라는 그 NGO에서 그 계산한 거에 의하면 1년에 72조 원이 있으면 전 세계 극한 빈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 실제로 이것이 뿌려지기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무슨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극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72조 원이라 그러면 세계 100대 부자 정도 되는 사람의 한 4분의 1 연소득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 돈을 뺏어서 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이제 핵심적인 의미는, 생각보다 이런 우리가 글로벌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환경의 문제, 아니면 어떠한 그 보건 위기,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빈곤에 있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작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적정 기술은 이러한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과학 기술이 바로 적정 기술의 핵심입니다. 수백 가지 방식으로 적정 기술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의인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조금 적정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제가 2019년도에 발간한 적정 기술의 이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제가 순서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적정 기술의 배경, 역사, 철학적 의미, 방법,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로운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